현재 시장 금리의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은 전 만기의 그 채권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저치 금리 갱신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금리 하락세가 결국은 국내 경기의 부진을 알려주는 일종의 체온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하락이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글로벌리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은 올 한해 대부분 그 시장 전문가들이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시장 금리 좀 급등할 거다라는 우려를 했던 거와는 다르게 전반적인 금리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선진국 쪽에서는 주로 유럽 쪽의 금리 하락이 가팔랐고요. 이머징 쪽에서도 그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머징 국가들의 금리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금리 하락이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글로벌 공통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 각국의 경쟁력이 통화 완화, 통화 전쟁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여전히 금융시장 내 또 확정 어떤 수익을 가져다주는 채권시장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의 파이는 늘어나지 않는데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환율을 매개로 한 통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미국 주도로 진행이 됐던 통화 전쟁이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바톤을 유럽이 넘겨받는 형국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9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요. 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끝내는 그 시점에서 유럽은 새롭게 양적 완화를 도입할 그럴 계획들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 볼일 끝나고 이제 통화정책 중립으로 가자 이랬더니 유럽이 그동안 이 달러와의 약세를 받아준 게 유로하고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니 이제는 유로화 약세 차례다. 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8페이지 보시면 뭐 우리나라만 그럼 이런 억울한 상황이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랑 입장이 비슷한 나라가 크게 보면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올해 내내 통화가 상대적인 절상을 계속 받으면서 예상했던 성장 경로에서 좀 이탈하고 있고요. 물가도 낮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좀 통화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억울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도가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장기화되면 될수록 안 좋을 텐데 결국은 저희는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전체 통화 정책의 그림을 긴축으로 가져가야만 어느 정도 이 통화 전쟁이 좀 끝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미국이 통화 긴축을 통해서 달러화 강세를 용인하고 그로 인해서 확보된 이 구매력을 다시 옛날처럼 세계 경제의 수요자로서 등장을 해야 비로소 이 글로벌 통화 전쟁이 종식이 된다. 그래서 언제쯤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보기로는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달러화 강세를 용인하는 시기는 내년도 빨라야 한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전망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늦은 시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를 긴축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파른 달러화 강세를 용인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동안 풀어놨던 유동성을 이제는 흡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현재의 저금리가 이제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금리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 두 가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용시장과 물가 현황입니다. 연준의 그 맨데이트는 이른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고용의 극대화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의 2%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목표 수준인 2%를 한참 밑도는 한 1.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서둘러 회수할 그런 긴급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은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임금의 상승 부분들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말 그대로 컨시더러블한 슬랙 여전히 그 사용되지 않은 유휴 자원들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더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을 좀 더 붐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7월 달 말에 정부가 2기 경제팀을 발족시키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취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정책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7월 말에 경제활성화 법안 내놨습니다만 현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뭐 통과될지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올해 내놓은 정부 정책은 그 예년처럼 뭐 추경과 같은 직접적인 정부 지출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통화가 약세인 반면에 한국에 원하는 상대적인 긴축, 상대적인 강세를 가져가는 이유는 한국의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긴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통화 정책의 여력을 얼마로 볼 수 있느냐? 기준금리가 지금 2.25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인하된다면 이제 기준금리가 2.0이 됩니다. 김중수 전임 한은 총재께서 재임 시절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2%가 하단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위기 때 가장 낮았던 기준금리가 2%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는 한 가기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율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화가 절상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완화의 폭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즉 기준금리 2%가 마치 절대 깨서는 안 되는 하단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좀 스스로가 좀 깨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게 그나마 우리가 글로벌 통화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그나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